부동산 시장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 유튜브에 노출되는 전문가 대부분이 집값 하락을 전망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지금 사면 큰일 난다, 큰 폭락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길래 그 근거를 살펴보고요. 나는 어떻게 될지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근거 7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매매매물 증가. 두 번째, 하반기 거래량 감소. 세 번째, 상승 거래 비중 감소. 그리고 상승하는 시장금리, 이런 것을 모아서 하반기 부동산 위기설이 연계가 됩니다. 그 외에도 중국 부동산 이슈나 인구 급감, 그리고 한계치에 이른 가계부채도 대표적인 하락 근거로 꼽히고 있죠. 자, 먼저 매물수 증가에 따른 하락 가능성, 요즘 정말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자,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는 51,513건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9월 4일 기준으로 무려 71,112건으로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26,600건이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돼요. 자, 매매 매물은 26,600건이 증가했는데 전세 매물은 23,000건, 무려 43%나 감소했다는 거죠. 매매 매물 증가, 전세 매물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수치 그대로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매매 매물이 증가했네. 그러면은 전세를 내놓으려던 투자자가 집을 팔려고 내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매매 매물이 증가한다는 건 당연히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물이 증가했는데 거래 침체, 급매 증가, 다시 거래 침체, 초급매 증가. 원래 집값 하락은 초급매가 만들어낸다 말씀드렸죠. 자, 근데 그럼 거래가 침체되는지 봐야 되는데, 아까 매매 매물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세 매물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올해 전세값은 매매가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에 따른 급락론이 좀 힘을 잃고 있어요. 자,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증가합니다. 매매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갭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또한 실수요자를 자극하게 돼요.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가네?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매매 매물이 증가하는데 과연 전세값 상승이 거래량과 연결됐는지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하반기 거래량 감소죠. 7월달 거래량 봤더니 6월달보다 거래량이 한 7.2% 감소했습니다. 근데 8월달 거래량 봤더니 2247건, 벌써 9월 4일이네. 그래서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월 거래량에서 특수거래 3건, 215건은 제외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LH나 LSH의 매입임대권, 매입임대권 같은 건 제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빼고 봤더니 6월 달에 실제 거래량은 3,634건이고 7월 달에는 3,589건입니다. 한 50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큰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8월 거래량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8월 4일 기준 7월 아파트 거래량이 2,143건이고요. 9월 4일 기준 8월 아파트 거래량이 2,125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추세상 한 20건도 안 줄어들고 한 18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아주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봐봐, 거래량이 2개월 연속 꺾이면서 매수세가 약화가 됐어. 아니야, 야,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휴가철에 껴있잖아.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거 포함해도 거래량이 크게 안 줄어들었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 의견 하나를 더 붙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금리 3.5%에서 나올 수 있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영원히 3.5%는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상승 거래 비중 감소 보겠습니다. 한 기사 볼게요. 수도권 아파트 상승 거래 55%로 하반기 들어서 비중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상승 거래 비중, 전 거래 대비 상승한 거래 비중이 무려 65%나 됐는데 2분기 대비해서 7, 8월의 상승 거래 비중이 55%로 줄어드는 추세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승세가 약화됐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물론 이게 진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지표입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상승은 수만 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집값이 오를 때는 매머드급 대단지나 랜드마크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르게 호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그 올라간 가격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덜 오른 단지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규모 단지에서 거래가 유입되는데 그동안 거래가 2022년 이후에 한 건도 없다가 거래가 하나 체결됐네. 당연히 하락 거래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또한 초창기 올해 1월, 2월에는 신축 중심의 호가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그것이 준신축 그리고 지금 구축까지 거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되는 게 이제 작년 대비 하락 거래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면서 어떤 매물이 증가한다? 못난이 매물이 증가합니다. 그 대표적인 못난이 매물이 바로 새낀 매물이에요. 올해 1분기 땐 팔 꿈도 못 꿨다가 슬슬 거래가 유입되다 보니까 슬슬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각 단지의 최저가는 새낀 매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입주 가능한 매물이 지난달에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새낀 매물이 9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하락 거래로 꼽힌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고층 대 저층입니다. 못난이 매물에 포함되는데 이것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표들은 바로 한 달 만에 추세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좀 한 3개월 이상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상승하는 시장 금리입니다. 요즘 보면은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는 기사 많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자금줄 역할을 하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인터넷은행 그리고 50년물 주택담보대출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대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9월 거래량을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대출 상품이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보통 무엇을 보면 되냐? 이제 단기 금리, 쉽게 말씀드리면 예금 금리를 보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하지만 8월 16일 날 발표됐었던 코피스 금리는 7월 17일 대비해서 0.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올 2월 대비해도 여전히 그보다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코피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이 가능한 단기 코피스 금리는 현재 신규 취급의 코피스 금리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 시장하고 매매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게 단기 금리인데 실제 시장에서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는 거 그것도 하나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중국 부동산 위기설입니다. 자, 중국 부동산 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제 중국의 가계부채든 또는 기업부채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그 금융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죠.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위안화 가치 하락,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추가 충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먼저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것이고 국내 자금 경색이 확대될 것이면서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겁니다. 이게 중국 부동산 위기에 따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대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국에서 정말 큰 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응도 봐야 됩니다. 와, 중국에서 정말로 큰 것이 터졌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팍팍 낮춰버렸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말 큰 경제 충격이 왔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저금리에 다른 움직임을 보였죠. 그런 대응까지도 한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인구 급감입니다. 솔직히 이거 심각하긴 해요.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된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최악의 인구 감소 추세인데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회의론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방하고 수도권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고 수도권의 가구 수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 기준으로는 2039년까지 수도권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구 수 증가하는 비중 중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야, 1인 가구가 25평이나 33평 잘 사지는 않잖아. 자, 근데 가구 수가 증가하는 이유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인 가구가 있어요. 자, 자녀들이 커서 첫째는 결혼하고 둘째는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을 했는데 이 노부부가 과연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기존에 살던 집에 그대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독립한 자녀는 집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가구수 증가에 따른 수도권적의 주택 공급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영향은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2038년부터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 본격적인 가구 감소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구 감소 시대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 그리고 이 가구 감소 전까지 얼마나 집값이 오를 것인가도 한번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구 감소, 가구 감소를 믿고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기다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7번째는 한계치 잃은 가계부채입니다.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1.5%를 기록했어요. 한국은행 이것이 너무 많다. GDP의 80% 이하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계부채 비율 다른 나라를 비교한 거 보면 여기서 대출을 더 받아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좀 특수성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약 14%는 전세자금 대출을 차지합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받는 대출이에요. 다른 나라는 세입자들이 대출을 활용하지는 않죠. 두 번째, 집단 대출입니다. 이게 전체 가계부채의 최소 10에서 15%까지 차지할 것으로 봐요. 이 집단 대출은 중도금 대출과 그리고 이주비 대출입니다. 대한민국 정비사업장과 그리고 선분양제도 특성상 발생하는 대출이에요. 외국에서는 이런 대출이 기업 대출을 잡지만 대한민국은 외국과 다른 구조로 가계부채에 잡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자산시장이 못 견디고 이제 망할 것이다, 이런 전망보다는 많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실소자 입장에선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왜? 유튜브 틀자마자 이런 이야기부터 나오니까요. 자, 근데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신경이 쓰이는 와중에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 갔더니 그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호가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매도자가 한 푼도 안 깎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전망이 가득합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장 편안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 때문에 집값이 급락할까?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관망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부정적인 요인들이 실제 가격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달만 지나도 하반기 위기설에 대해서 대략 윤곽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집값이 움직인다면 그 다음 플랜도 꼭 지금 세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전망과 다르게 움직였는데 또다시 새로운 위험 요인을 찾아서 관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쭈킨 부동산과 함께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